네, 안녕하십니까. 플라이아시아 2022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이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부터 오후 세션의 첫 번째 메인 세션이죠. 메인 세션 2, 아시아 글로벌 BC들은 위기 속에서 어떤 기회를 찾고 있는가를 주제로 저희 시작할 예정인데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컨퍼런스는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가시면 저희 한국어와 영어로 각각 스트리밍 중이니까요.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공식 홈페이지에 가시면 발표 자료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댓글을 통해서 Q&A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질문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현장의 통역 수신 관련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저희 컨퍼런스에서는 동시 통역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혹시 통역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테이블 위에 놓인 수신기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한국어는 1번 그리고 영어는 2번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메인 세션 2, 아시아 글로벌 BC들은 위기 속에서 어떤 기회들을 찾고 있는가를 주제로 저희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퍼런스 메인 세션 2를 이끌어 주실 배준학 대표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가치투자의 배준학 대표님이신데요. 네, 그러면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저희 패널 분들도 함께 다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Please come up to the stage and take. 무대 위로 올라오셔서 착석 부탁드립니다.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패널리스트 분들 자리로 올라오셔서 착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그럼 이제 마이크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Hi everybody.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저희가 모였죠. 제가 그러면 각 오늘의 패널 분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클 린츠는 골든게이트 벤처 파트너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베트남, 말레이시아 그리고 동남아를 맡고 계십니다. 네, 마이클 선생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아니요. 발표 말고 소개 부탁드립니다. 그냥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이거 싱가포르에서 왔습니다. 골든게이트 벤처에서 파트너를 맡고 있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션이라고 부르는데요. CICC 캐피털의 이그제큐티브 디렉터를 맡고 계십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션이고요. 중국에서 왔습니다. 베이징에서 살고 있고요. 저희 플랫폼 CICC 캐피털이라고 불리우는데 이제 AICC 뱅킹 분야의 리더들이 모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CICC 캐피털 같은 경우에는 이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션님. 이준희 한국 벤처 캐피털 협회의 부회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저 한국 벤처 캐피탈들의 모임인 한국 벤처 캐피탈 협회 상금 부회장 이준희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Thank you, Mr. Lee. 감사합니다, 부회장님. 라오치 체히히 님께서는요, 그러니까 전략혁신 투자의 CEO이십니다. 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초창기 스타트업에 대해서 투자 관련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부터는 마이클 린츠 파트너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Well, thanks again, everyone.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만나게 뵙게 되어서 기쁩니다. 네, 제가 한 4번째인가요? 5번째 방안인데요. 금년만 하더라도요. 근데 부산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부산을 방문하는 건데요. 정말 기쁩니다. 그러면 제가 한 20에서 25분 정도가량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VC가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 어떤 길을 찾아야 하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패널 디스커션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다라는 점 모두 다 동의하실 겁니다. 거시 경제를 보면 좋지 않습니다. 징후들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 그쵸? 모두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투자자로서 도대체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 말씀 올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도대체 큰 시장 경향은 무엇이냐, 향후 내년에 어떤 시장 트렌드가 있는가를 창업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 그 전에요, 저희 스스로 소개 좀 올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 제가 싱가포르에 근무하고 저 마이클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싱가포르에서 살아왔고요. 골든게이트 벤처의 파트너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골든게이트는 초기 VC 기업입니다. 11년 전에 창업을 시작을 했고요. 설립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초창기 동남아 기업들,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중국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투자도 찾고 있습니다. 칼컬랩스, 아머접팁스 같은 경우도 저희가 포트폴리오 관리를 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제 동남아의 흥미로운 점이라면요, 10에서 11년 전만 하더라도요, 그렇게 사실 생태계가 망한 것이 없었습니다. 투자자도 많이 없었죠. 엔젤 투자자도 별로 없었고요. 그 다음에 PE도 별로 없었고요. 그런데 싱가포르 정부가 대부분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만, 근데 최근 한번 경향을 살펴보시면요, 생태계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생태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그러면 이 현재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4위 기업이고요. 이제 저희가 2억 달러 규모의 벤처 캐피털 투자사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로 다른 산업에 투자를 합니다. 물류라든지 아니면 헬스테크, 이커머스 등이 그 예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세 개의 이제 헤드쿼터는 싱가포르에 있고요. 자카르타, 그 다음에 호치민시, 베트남에도 저희 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몇 가지 관측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럼 지금 우리가 어떤 것을 하고 있는가 빠르게 조금 예시 일화를 들어드리겠습니다. 2021년에요. 저희가 벤처 캐피털 투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기록적인 해였습니다. 동남아를 살펴볼까요? 210억 달러의 투자 자본이 이제 초창기 중단기에 스타트업에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전례가 없었던 지역에서 그런 사례입니다. 타이다 글로벌이라든지 KKR이라든지 핑커스라든지 세쿼리아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역에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었습니다. 근데 금년 초를 보면요, 특히 1월하고 2월에는요, 저희가 이제 개인 투자 은행들이 굉장히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IPO가 별로 없다. 그리고 이제 IPO가 그 전에 없었던 공시지가로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VC 펀딩이 감소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다음 금년 2분기에도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3분기에도 더욱더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습니다. 더욱더 많은 VC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년에 알고 싶어. 그래야 투자 속도 조절할 수가 있거든 이라고 합니다. 근데 VC만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파트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저희 펀드에 투자하는 파트너들도 역시 투자금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점점 더 스타트업이 증자를 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전 생태계 전체도 이제 안 좋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년에 벌어질 일인데요.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 조언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몇 주 전에 이제 뉴욕 스톡 익스체인지에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10년 만에 너무 느린 IPO 수치로 보면 굉장히 낮았다라고 합니다. IPO 그렇게 프라이싱 자체가 좋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들이 고민을 하고 우려를 표명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스타트업을 상립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기금을 조성했다. 그럼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럼 내가 다시 올해는 증자할 수 있을까? 스타트업 이제 대표로서 많은 걱정이 앞서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가 몇 가지 관측사항입니다.
벤처가 작년에 성장을 했죠. 그러니까 더욱더 대규모 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여기저기 투자를 앞다투어 있습니다. 한국, 유럽, 미국 너나 할 거 없이요. 뭐 인도뿐만이 아닙니다. 또 동남아도 마찬가지로 투자 금액이 몰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기술 부문 같은 경우가 이제 붕괴하게 됐죠.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대체 투자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술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자동차 산업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를 받고 있는 지역이 동남아이기도 합니다. 또 높은 그 시장 가치를 구가하는 기업도 동남아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죠. 그런데 수익성에 비해서는요, 그렇게 많은 성장을 구가하지 못한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금년 초만 하더라도 이러한 기업이 다시 시장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증자를 하고자 하는데요. 많은 VC가 이런 얘기합니다. 잠깐만 멈춰봐. 지금 이렇게 수익성, 이 성장, 시장 성장에 기반한 수익성에 기반해서 증자를 하고자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점점 더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과연 지속 가능한 매트릭이 가능할까라는 것입니다. 수익성이 내년 3년 동안에 너네 기업에서 과연 확보가 되겠니라고 이렇게 VC들이 우려를 표명합니다. 어떤 투자자 같은 경우, 그리고 어떤 상업자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초창기에 가졌고 있던 2018년, 2019년에 가졌던 이런 원칙들이 더 이상은 먹히지가 않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캐피털이 그 당시에는 많이 있었죠. 자본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시리스 A 펀드라든지 거의 뭐 1억 달러 가량을 이를 통해서 기업 가치를 만들어낸 기업도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그 가치를 2배를 올려야 되는데 그만큼 수익성이 못 따라오면 어떡해? 이런 것들이 많은 우려입니다. 저희 투자자로서도 마찬가지 우려사항이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또 저희가 목도했던 것이 있다고 한다면요, 이제 모든 어떤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이 다 모두 ROI가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 동료분들이 패널에도 많이 나와 계시는요, 아마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벤처 투자를 하게 되면 ROI가 높아야 됩니다. 뭐 5배에서 10배 정도라고 될까요? 즉 모든 투자를 받는 그 투자 대상자들이 한 20에서 25배 정도 수익성을 올려야 된다는 것이 있죠.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있는 기업을 지금 살펴보면 굉장히 이러한 ROI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년에 다음 주기는 무엇일까, 또 어떤 기회가 있을까에 대해서 말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가 투자자로서 목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경향들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질문이라고 한다면, 내가 투자자로서 뭐 해야 돼? 그럼 내가 투자자니까 내 기업을 계속 지원해야 될까? 도움이 있는 투자자 대상을 찾아야 될까? 그 다음에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을 도와야 할까? 근데 사실 그렇게 이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 투자 않고요, 좋은 기업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참 하향세에 접어들었을 때 내가 어디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접근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비즈니스 기초 체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제 창립자뿐만이 아니라 투자자로서 이제 비즈니스 기초 체력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있어야지만 어려운 시장을 개척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상황하는 시장이나 그렇지 못한 시장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 벤처 카피탈 찾아가는 것만이 좋은 방향은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여러분의 기업에 맞는 증자만 하면 되고요. 그럼으로써 뭐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 살아남을 수 있는 만큼의 자금을 출자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는 탄탄한 기초 체력이 필요합니다. 더욱더 많은 창립자들이 이제 서로 이제 얽혀가지고요, 점점 더 많은 전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수익성, 다음 몇 년 동안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많은 창립자들이 그러면은 적어도 뭐 다음에 증자를 할 때 그 투자자들이 똑같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우리한테 투자해주지 않을 거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여러분의 표준 이제 B2C 기업이 높은 성장세를 구가했는데 이제 이게 유행세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거는 일시적인 유행에 비교하고요, 무조건 기초 체력이 충분해야 됩니다. 성장을 이렇게 만약에 그 근저에 기초 체력이 없다고 한다면, 그 팀을 구축하지 않는다면, 그 시장에 그 안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연 다른 기업들과 갖는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기업 또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간이 갈수록 변화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 주기가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근저에는요, 저희가 더 많이 이런 것들을 추세를 볼 수 있을까? 불확실성이 팽배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최근에 봤던 이벤트를 보게 되면 저희가 아직도 그 최저를 찍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많은 영향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Our market in Saudi 동남아 시장에 IPO가 이제 내년에 IPO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 IPO가 사실 많이 미뤄졌습니다. 무기한으로 연기되는 기업들도 많고요. 그래서 아직 뭐 내년이 금방 몇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한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물론 희소식도 있죠. 기회가 다양한 시장 부문에 많다고 산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사실 저희도 투자자로서 굉장히 좀 기대하고 있는 부분도 많고요. 그러면 아까 시작했던 이 접근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기본 펀더멘털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이 비즈니스 모델에 이 펀더멘탈에 기반해서 비즈니스 모델에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단단한 팀을 꾸려야 하고요. 그리고 이런 파격들이 있어야 사실은 또 성장이 일어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 업계를 잘 이해하고 있어요. 업종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또 이룰 수 있는 성공입니다. 그리고 내 비즈니스에 어떤 투자자들을 끌어들여야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펀더멘털들은 사실 결코 변하지 않는 가치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비즈니스를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타겟팅하면서 바라보고 가야 하는가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업계가 어떻게 빨리 변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벤처 캐피탈 VC 투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정부 지원금이 조금 있었고요. 프로젝트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을 보시면 뭐 전체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2년 동안 벤처 캐피탈 동남아 내에 아니면 싱가포르 내에만 살펴보더라도 100개에서 250개가 되었습니다. 2년 안에 2배 이상의 성장이 된 것이죠. 이것은 또 자본의 흐름 역시 많이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금도 더 빨라졌고요. 더 쉬워졌고요. 그리고 또 큰 규모의 투자자들도 이런 투자 시장을 찾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근데 하지만 큰 규모의 투자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동남아는 사실 불리시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젊은 시장이고 활력이 넘치는 시장이죠. 그래서 동남아시아에 가면은 뭐 핀테크 기업도 신생 기업도 많고요. 그리고 또 에그리테크 기업도 많고요. 사실 인프라가 더 중요한 그런 부문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전체적으로 생태계가 정말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설립자라면 스타트업이라면 파트너를 제대로 찾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었죠. 여기 보시면 몇 가지 통계 수치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투자자들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 엑싯을 항상 찾고 있습니다. 수익을 내면서 이제 엑싯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무엇을 해야 혹은 얼마나 걸려야 내가 엑싯을 제대로 수익을 남기면서 할 수 있겠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동남아에서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거래소가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동남아에서는 이제 증권거래소 자체가 한국이랑은 다르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싱가포르를 보시면 싱가포르도 SGX라는 증권거래소가 있습니다. 많은 전통적인 투자자들이 사실 부동산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아직까지 그 기술을 증권거래가 관련한 기술을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인도네시아에는 1년 만에 3개의 큰 고투, 레셋, 부클라팍, 그리고 비블리라는 3개의 큰 회사가 상장되었습니다. 1년 만에 이 대규모 기업이 3개나 상장이 되었는데요. 굉장히 활력이 넘치는 증권거래소가 되겠죠. 그리고 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태국에서도 이제 SET라는 것이 있고요. 근데
사실 태국에서 굳이 상장하려는 기업은 없겠죠. 그래서 투자자로서 그리고 설립자로서 사실 이 모든 생태계, 다양한 생태계를 다 꿰차고 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동남아 시장 내에서도 이렇게 다른데요. 그리고 좀 더 이런 환경 이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제대로 값을 받고 상장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시장을 서치하고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에게 시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정부의 기술 수준도 중요합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 핀테크 회사가 있고요. 싱가포르는 핀테크 회사의 허브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B2B 허브이고요. 그리고 딥테크 기업도 싱가포르에 많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막 시작한 단계이고요. 그래서 이 기술이 필요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파트너를 찾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는 나라도 많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또 흥미롭게 봐야 할 부분은 한국 그리고 아시아 전체를 봤을 때 기업가 2.0 세대, 2세대라고 보는 경향이 있죠. 이 놀라운 젊은 기업가들, 뭐 구글, 카카오, 메타 같은 기업에서 일하다가 내가 지금 테크 기업에서 한 8, 9년 일해 왔고 몸담아 왔으니까 이제 내가 한번 창업을 해볼까라고 슬슬 생각하는 단계라는 겁니다. 이 설립자들이 굉장히 샤프하고 똑똑하죠. 어떻게 모금을 하는지도 방법도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팀을 어떻게 구성해야 할까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테크 컴퍼니에서 일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렇게 창업을 하는 것인데요. 만약에 설립자들이 저한테 와서 고잭이나 그랩이나 이런 동남아에서 일을 했고 내가 CTO를 맡았다 아니면 뭐 기술 분야에서 오랫동안 몸담았다 내가 기술 창업을 하고 싶다 어떤가 라고 물어보면 전 당연히 찬성하죠. 그래서 이 2세대 기업인들이 창업을 하는 경우 많은 경우 유니콘 기업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유니콘 기업은 사실 5년 뭐 6년 전에 유니콘 기업들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띠게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디지털화된 환경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쉽게 이것이 중점이 되기 때문에 쉽게 잘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투자자를 제대로 된 투자자를 끌어들일 수 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지금 내가 적시에, 그러니까 전체적인 프라이싱보다는 조금 더 퀄리티에 신경을 쓰겠다라고 같이 조정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매번 이제 벤처 캐피탈의 펀딩 방식에만 의존하지도 않을 겁니다. 이게 시리즈가 거듭되고 반복될수록 다른 메커니즘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동남아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팔로알토에 페이스북 본사가 있었죠. 그런데 만약에 다시 이 성숙된 시장에서 얻었던 노하우와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다 동남아 시장으로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팀에서 매 수개월마다 벤처 캐피탈의 이제 환경을 평가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 팀원들마다 다 다르고요. 다른 파트너들마다 다른 의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뭐 물류를 좋아하는 부분도 있고 애그리테크로 원하는 그런 파트너도 있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 업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인가가 중요해집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인데요. 인도네시아 내에서 애그리 분야, 이제 애그리테크 분야는
사실 굉장히 이제 막 부흥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어떻게 농가를 도와서 기술을 이용해서 농가를 도울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런 변종들을 이용해서 농업 생산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부분이 많이 기술과 농업이 결합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영양과 또 보건과 관련해서도 중요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헬스 분야, 헬스케어, 그리고 삶의 질 분야가 굉장히 중요한 토픽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힘든 시기에 더 중요해지는 그런 부문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문이 저에게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문이고요. 지난 몇 달 동안은 조금 힘든 부문이긴 했지만 이제 애플리케이션 응용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몇 년간 집중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자할 분야는 차고 넘칩니다. 단지 니치를 잘 찾아야 된다는 거죠. 나의 니즈에 잘 맞는 니치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제대로 된 투자 기회, 그리고 투자자를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베트남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베트남은 굉장히 불리시하게 저희가 보고 있고요. 투자자로서 지난 10년 동안 를 생각해 보시고, 또 최근에 6월부터 정도 시작해서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방향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저희가 호치민시로 이제 저희가 오피스를 새로 냈는데요. 베트남이 굉장히 젊고 활력이 넘치는 그런 시장입니다. 정부에서 이제 기술에 조금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결정을 한 상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술자들이 이제 스타트업 창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종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이 창립자들은 굉장히 교육 수준이 높고 굉장히 스마트합니다. 스마트 배터리 회사가 있거든요. 2년 전쯤에 호치민시에 창립이 된 회사이고요. 그리고 또 디지털 플랫폼 관련 기업도 새로 생겼는데요. 굉장히 전망이 좋습니다. 그래서 1억의 인구, 그리고 이 베트남 시민을 위해서 솔루션을 내고 있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생태계를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베트남에서 확장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적응을 잘 한다면 베트남을 넘어서는 다른 말레이시아라든지 다른 동남아 시장까지도 넘볼 수 있는 그런 플랫폼 국가가 바로 베트남입니다. 기술 생태계도 굉장히 웰커밍하고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요. P&G, 핀페스트 같은 그런 회사가 역시 이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 금융 정책도 굉장히 지원이 좋고요. 그리고 정부의 지원도 상당히 긍정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모두가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동남아 그리고 한국 역시도 저희가 투자자로서 굉장히 불리시한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특히 동남아 시장에서의 확장을 좀 모색하고 계신다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얼마든지 발벗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이클께서 일단 많은 견해를 주셨는데요. 이제 동남아시아의 시장 기회가 무엇이 있는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저희 메인 토픽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1세기에 한 20년 만에 이 두 개의 위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02년, 2003년 버블닷컴의 붕괴입니다. 정말 많은 그 당시에는 문제를 야기했었죠. 그 다음에 2008년에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었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세 번째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리죠. 도대체 위기가 무엇일까요? 아시아 스타트업들이 어떤 위기를 경험하고 있을까요? 누가 하실까요? 굉장히 간단한 질문이니까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누가 하실래요? 네, 먼저 하시겠어요?
네, 제가 좀 쉬운 질문이니까 적게 말하겠습니다. 이제 현재의 위기는 이제 여러 가지 요소의 복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뭐 유럽이라든지 또 위기가 있고요. 또 기저금리 상승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캐피털 투자가 줄어들고 있고요. 외투도 줄어들고 있고요.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되면서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업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펀드레이징을 할까, 어떻게 올바른 투자자를 찾을까, 이게 정말 답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미국 내에서 IT 산업, 아시아, 유럽에도 마저니 IT 기업이 굉장히 큰 굴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투자자로서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출자입니다. 특히 몇 개월 동안에는 증자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언제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다시 모멘텀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다시 거시 경제가 나아져서 그래서 이제 위기가 끝났다, 이제 기회로 전환하고 있다라고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과거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 투자자에게도 굉장히 이런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해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아이디어 있으실까요? 네, 션 씨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현재 위기는요, 심각한 전환 시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의 그 주기 때문인데요. 제가 그러면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무엇을 영위했는가? 이제 지난 10년 동안 이제 세 가지 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정치적인 측면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저희가 영위했던 것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조화를 이룬 환경이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이 산업 분배, 뭐 중국, 한국 같은 경우에는요, 많은 세계화를 경험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근데 앞으로 향후 10년에는요 반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탈세계화의 주기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층은 경제적인 측면입니다. 지난 또 몇십 년 동안 세계적인 경제가 국가들이 돈을 마구 찍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양적 완화의 시대였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불거져 나오면서 이제 기준 금리가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는 다시 풀어놨던 돈을 다시 회수하는 그런 긴축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층이라고 한다면 기술적인 측면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 20년 동안에 벤처 캐피털의 견해에서 보자면 저희가 굉장히 많은 수익성을 영위해 왔습니다. 특히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AI 활용, 이런 것들에 투자를 하면서 많은 수익성을 창출했죠. 근데 이러한 활용 시나리오가 이제는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침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건데요. 근데 지금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더 손쉽게 그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그런 부문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이 이제 과실을 따기 쉬운 그런 업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었죠. 과거에 비교했을 때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층을 한번 고려해 보았을 때 현재 저희가 굉장히 중대한 전환의 주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문제를 꼽자면 저희가 어디로 나아가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이 전환 주기가 지속될 것인지를 모른다는 것이 있죠.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게 근본적인 위기의 그 근원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죠. 첫 번째 스타트업의 위기, 두 번째 비즈니스 위기를 말씀 주셨죠. 그러면 혹시 비즈니스 측면에서 좀 집중해서 말씀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네, 말씀해 주세요. 이준희 부회장님. 뭐 스타트업 측면에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애로로 꼽는 게 첫 번째가 자금 조달이고 두 번째가 마케팅이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주로 자금 조달의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 위기라고 볼 수 있죠. 우리 비즈니스 측면에서 보면, 이건 앞에 연사들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비즈니스 측면에서 보면 사실 우리가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산업의 양태를 바꿨듯이 이 코로나가 3년에 걸쳐 일어나면서 굉장히 사람들의 소비 행태도 근본적으로, 소비 행태 플러스 생산 행태, 생활 행태가 근본적으로 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기존의 전통 산업을, 비즈니스를 영위하던 기업들이 침체할 수밖에 없고, 또 새로 이 비대면 산업, 스마트 원격 진료, 스마트 물류, 이런 비대면을 위주로 하는 산업들이 급격하게 각광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혼돈 속에서, 산업의 급격한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 속에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합집산을 하거나, 또 뭐 어떤 기업들은 소멸하기도 하고, 어떤 기업들은 또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창업을 하기도 하고요. 이 와중에 그 스타트업들 쪽에 있는 핵심 인력들도 많은 이합집산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핵심 인력들을 또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도 뭐 직면하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부회장님. 그럼 이제 라우틴님. 네, 사실 이미 다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뭐라고 더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그 세 가지가 이제 기업이 극복해야 되는 세 번째 세계 배리어는 바로 시장에 진입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제 성장 모델에서 수익성 모델을 이제 넘어가야만 외투를 유치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그럼 이 고객이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단기간에 설득할 것인가,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임입니다. 특히 스타트업 기업에게는 어려운 거죠. 특히 시장에 집중을 하고 또 고객을 유치하는 것, 자신의 기술을 사라고 설득하는 것, 이게 가장 어려운 것이겠죠, 스타트업에게는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제 자산 캐피탈의 액세스입니다. 뭐 당연히 시장에는 유동성이 있습니다. 시장에는 유동성이 아직도 있지만요, 그래도 투자가 이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계속해서 자산이 떠돌고 있습니다. 유효자산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 돈을 손에 쥐고 안 놓죠. 그리고 시장이 다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서야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주머니에 있는 돈을 그때서야 꺼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시기 동안에 굉장히 어떤 기업에게는 참 어렵습니다. 사람을 유지하고 고용하는 것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많은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부분이 이제 뭐 해고입니다. 왜냐면은 캐피털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마도 기업들이 경험하고 있는 세 번째 배리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가 위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아시아 스타트업의 위기는 무엇인가?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아시아 벤처 VC의 위기에 대해서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다른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경험인 측면에서 이제 저희가 드릴 말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난 5년 정도를 봤을 때 이런 매크로는 사실 상상해 본 적이 없을 것이고, 내가 어떻게 LP랑 커뮤니케이션 할 것이며, 뭐 내가 딜에 조금 너무 많은 돈을 썼나 뭐 싶을 수도 있고요. 지금 경향들을 살펴보면 지금 우리 시장 상황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그 벤처 캐피탈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 조금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딜이 맺어지게 되면 이제 파이낸스 부분은 그 다음 연도나 돼야 이제 그 결과가 나오게 될 텐데요. 이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 처음에는 괜찮아 보이던 것이 나중에는 또 이게 아닌 경우가 많아서요. 그래서 미국에서 또 유럽에서 핀테크 기업들을 통해서 제가 서베이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와 전체 가치 창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이게 결과가 늦게 나오기 때문에 아마 다음 분기가 되면은 조금 울상을 짓게 되는 기업도 포트폴리오도 몇 개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벤처 캐피탈은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굉장히 충실하게 잘 투자를 해온 곳도 있겠지만 어떤 벤처 캐피탈은 조금 시대에 뒤떨어지는 그런 접근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좀 한 발짝 떨어져서 다시 한번 접근을 점검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우리의 퍼포먼스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이제 공식들, 포뮬러들이 있을 텐데요. 결국에는 얼마의 모금을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부문에, 그리고 얼마나 많은 기업을 커버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이 타겟을 얼마나 맞췄는지, 그리고 전체적인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만큼 얼마나 이제 기업의 측면에서 달성을 했는가를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공식에 있어서 사실 그 공식에 있는 각각의 요소를 다 재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우리가 맞이할 이 환경들이 각각의 아이템에 크게 우호적인 환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의 커버리지라든지 섹터 부문 커버리지라든지 이 기회가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수익률도 역시 부문별, 회사별로 조금 많이 점점 더 떨어지는 경향이 되지 않을까. 그냥 상당한 비율로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벤처 캐피탈들이 공히 맞이하고 있는 도전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것인가? 투자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투자자라는 관점에서 우리의 커버리지 그리고 수익률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메울 수 있을 것인가, 이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투자 평가라는 측면에서도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좀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타겟에 맞는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성을 높여야 한다. 그 효율성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것이 바로 현재 상황에서 VC가 가져야 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LP들과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조금 더 자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잠재적인 LP들과 소통을 늘리고요. 그리고 피칭을 잘 해야겠죠. 그리고 또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좀 더 유연한 유연한 자산 계획을 가져야 하겠다는 것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동을 시작하는 측면에서
이미 수익 실현을 생각하고 유연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것, 이것이 또 중요한 태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시아 벤처 캐피탈들의 위기라 할 수 있는 건 저는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LP들이 투자와 금리와 투자는 상극의 관계이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서 투자를 주저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이 LP들을 어떻게 모집할 것인가 하는 데 있어서 위기에 봉착해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스타트업 업계 자체가 계속 이합집산을 계속하고 있고 어려운 과정에 어떻게 적절한 미래 가치가 있는 벤처 스타트업들한테 투자를 스타트업들을 가려낼 것인가, 옥석 가리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회수 시장인데요. 벤처 캐피탈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식을 팔아서 회수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 길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IPO를 하거나 하나는 M&A를 하거나. 그런데 지금 IPO 시장도 그렇게 활발하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M&A 시장도 지금 상황은 마찬가지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통상 한국의 경우를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엑시 수단으로서 M&A가 IPO보다 월등히 높죠. 그래서 그 벤처 캐피탈들이 투자 자금 회수가 원활히 되고 비교적 원활히 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그 역전 현상이 발생해서 주로 엑시트를 IPO에 의존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주식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엑시트하기도 좀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벤처 생태계를 이렇게 담당하는 정책 당국자들한테 하나 제언을 하고 싶은 게, 지금 모든 국가들의 정부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동안 돈이 많이 풀려서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긴축 재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재정을 풀어서 계속 그 재정이 경제 활성화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양 측면에 있어서 딜레마에 빠져 있으리라 봅니다. 다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긴축 재정에도 불구하고 벤처 생태계 혹은 벤처 투자 생태계를 위해서 정부가 직접 LP 역할을 해준다거나, 그리고 또 투자된 자금을 원활히 벤처 캐피탈들이 회수할 수 있도록 M&A 대책을 만들어주고, 한 예로 세컨더리 펀드를 정부 재정이 들어가서 만들어주고, 그래서 벤처 캐피탈 자체가 투자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들을 만들어가는 게 어떨까 싶은 국가 정책 담당자들한테 제언을 하는데요. 저희야 한국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 측면에서 노력들을 해달라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Once again. 네, 제가 또 마지막이네요. 이미 말씀을 잘 해주셔서. 근데 저는 조금 더 다른 접근을 하자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주제, 그러니까 이 혁신 경제에서 사실 이런 얘기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0년 정도 됐나요? 작년에 유럽, 아시아, 미국 할 것 없이 모두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사실은 이 경제에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IPO 말씀을 하셨는데 아시아도 다르고 미국도 다르고 아직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건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이클의 이제 끝에 다다랐고, 이제 2008, 9년에 있었던 그 위기가 한 번 있었고, 이제 10년이 지나서요. 그동안에 이 경제가 앞으로 계속 잘 될 거다, 혹은 이것이 이런 전망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이클이 끝나가면서 여러 가지 사실과 또 결과가 성적표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LP들한테 투자자들은 많은 약속을 해왔고, 이제 숫자로 그것이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이클이 내년쯤이나 뭐 내년인지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되면서 이러한 모든 결과들 성적표를 보고 평가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그리고 특정 시장 사이즈는 물론 다 다르겠지만요. 우리가 굿 스타트업을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익을 낼 수 있는 스타트업을 찾는 것이 사실 목표 아니겠습니까?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혁신 경제라는 것과 관련해서 사실 이러한 부분은 조금 10대에 겪는 반항 그런 질풍노도의 시기 같은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변화의 시기를 지나고 있고요. 사실 모든 위기는 결국 우리 행동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시기이고 앞으로 몇 년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기대하게 만드는 또 흥미로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다음 주제는 네, 그러면은 전도 유명한 분야나 업계가 무엇일까요? 저희가 위기 상황이긴 하지만 어떤 산업이나 전도 유명할까요? 네, 그러면 이제 반대로 거꾸로 먼저 해보시죠. 네, 그럼 제가 첫 번째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에너지 부문, 그 다음에 사이버 보안, 또 AI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떤 종류의 AI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문제가 어떤 크기의 문제가 AI가 해결할 수 있는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헬스테크, 그 다음에 med케어 테크놀로지에 집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산, 우주 산업이 저희가 전도 유명한 산업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뭐 지속적으로 수익성을 구축할 수 있는 업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모르면 한 걸음 멀러서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큰 그림을 그려보고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어떤 미래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부회장님, 뭐 토론자마다 미래 유망 투자 분야가 어디 있냐에 대한 답이 다를 수는 없겠죠. 그런데 뭐 거의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현재까지는 주로 우리 통계 수치를 보면 ICT 서비스나 바이오, 유통 서비스 이런 분야에 대해서 한 70% 정도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전 토론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방산이나 우주항공 이런 분야도 중요한 투자 분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비자들의 소비 행태가 변하면서 비대면 산업 분야에 어떻게 옥석을 가려서 투자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벌써 매출 구조가 우리나라 빅테크 기업, 빅테크는 아니다 플랫폼 기업들을 보면 이런 비대면 분야의 플랫폼 기업들이 굉장히 성장을 계속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새로운 분야의 비대면 분야는 어떤 기업들이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잘 찾아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죠. 그리고 LP 모집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는 사실 모든 VC들이 각 국의 정책 방향에 따라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쪽에 돈이 정부 재정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요. 한국의 경우에는 뭐 DNA라고 칭하는데 데이터, 네트워크, AI 그리고 비대면 제가 말씀드렸던 스마트 의료, 뭐 원격 의료, 스마트 물류 이런 것들에 주로 투자 전략적으로 육성을 하는 분야고 이쪽으로 투자가 좀 약간의 편중 현상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Thank you. Sean, do you have? Yeah, I think for this question, 네, 일단 저도 비슷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 생각에는요, 이제 요약을 해보자면 특허입니다. 또 어떤 스타트업이나 기업이 어떤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가, 우선 처음을 살펴보면 저희 시장을 진입을 할 때 규모가 있다라고 한다. 여러분이 진입하는 시장이 너무 큰 시장이다라고 하면 이제
그러면은 여러분께서 꼭 이 마켓 핏이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제품이나 솔루션 자체가 실제적으로 아주 심오한 방향으로 이 시장에서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또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탄탄한 그런 견해가 있어야 됩니다. 업계에 대해서요. 뭐 리테일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Y적인 기술이 있다. 그럼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고객의 경험을 어떻게 심오하게 바꿀 것인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심오한 가치를 향후 미래 고객에게 어떻게 제공해 줄 수 있는가, 업계 전반에 어떻게 제공해 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 두 가지의 패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지원을 두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기술입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저희가 전도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로봇 기술입니다. 그다음 EV 전기 자동차, 그다음 공급망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축으로는요, 기술 말고 이제 소비자 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 단에서는요, 저희가 복잡한 공급망을 이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거쳐야 하는 그런 업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런 복잡한 공급망이 있으면 당연히 효율성이 증가가 되는 것이 필요로 하겠죠. 의류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섬유 산업, 아니면 이제 그 인테리어 집의 인테리어 산업, 이런 것들이 저희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그 소비자 부분의 측면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솔루션을 저희가 이렇게 내놓고 있는 것이 두 가지 측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찾고 있는 기업과 업계라고 하면 일단 필리핀의 기업을 예로 들어볼까요? 이제 딥테크 기업, 그 다음에 필리핀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기업, 인도네시아의 기업은 인도네시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 각각 생태계에 맞는 문제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해야 됩니다. 모두 다 말씀해 주셨지만요, 결국에는 이러한 동남아시아를 살펴보게 되면 인도네시아, 필리핀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공급망 또 유통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시장에서는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업을 찾고 있죠. 그래서 특히 이 물류라든지 공급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기업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핀테크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그럼 이러한 대규모 인구를 더욱더 소득을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엄청난 인구가 있다면 이러한 이러한 국가 내에서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니까 그럼 당연히 이제 핀테크 산업도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들도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선도 유명하다고 살펴보고 있는 동남아 산업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기후에 집중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SME 같은 경우가 그럼 어떻게 이렇게 탄소 배출량을 상쇄시킬 수 있는가, 이런 것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것에 때 맞춰서 주안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탄소를 이제 오프셋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저희가 동남아에서 찾고 있는 기업의 분류라고 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저희가 어떻게 스타트업이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해주시겠어요, 먼저? Yeah, I don't think there is any specific thing. 네, 사실 뭐 정확하게 무슨 다른 뾰족한 방법이 있다고는 생각 않습니다. 예전에 해오던 방법이랑 똑같지 않을까요? 그 중국에서 아까 슈아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내가 이 마켓에 어떤 밸류 포지션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사실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 문제는
이윤을 내고 또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이윤을 돌려주고 그리고 또 고객에게 대한 약속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스타트업이 앞으로 이제 몇 년 동안 이런 위기를 맞이하면서 시장에 좀 더 집중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객에게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 아는 얘기죠. 한 초기 2년, 3년 동안 사실 모금에만 자금 조달에 굉장히 집중을 하게 되고요. 하지만 시장을 제대로 못 살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윤을 잘 못 챙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대로 시장을 이해한다면 제대로 된 제품을 출시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스타트업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싶습니다. 먼저 지금 자금 조달의 위기 측면에서 그리고 뭐 금리가 상승하면서 부채 상환 부담도 오르고 또 뭐 이자 오르면서 이자 상환 부담도 있고 그래서 이 재무적 측면에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용 절감을 위한 대안 탐색을 하거나 또 생산 과정에서 효율성을 제고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 또 R&D 투자 그리고 제품 서비스 고도화 이런 데에 대해서는 투자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이전 토론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인플레이션이 계속된다면 소비자들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면서 구매력 또한 낮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소비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그게 B2C 기업이 됐던 B2B 기업이 됐던 판매 마케팅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전략으로는 좀 더 타겟 고객을 명확히 하고 여기에다 시장을 좀 세분화해서 소비자들의 우리 브랜드 충성도, 제품 충성도에 대한 로열티를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Sean? I just wanted to add something, if I may.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는데요. 기업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뭐 증자를 시도하기도 하고 그런데 제대로 된 평가를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보면 사실 400만, 500만, 600만 이 금액과 관련해서 평가를 제대로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션님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를 권고드리고 싶은데요. 스타트업이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관련해서 첫 번째는 선택을 잘해라 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의 또 중요한 것은 선택을 일단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접근을 사용해서 내가 제대로 된 솔루션을 이 시장에 제시하고 있는가를 검토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내 고객에게 내가 제품을 제대로 선택해서 솔루션을 제대로 선택해서 제대로 된 답을 주고 있는가, 어떤 가치를 더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고요. 다른 위기가 또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택을 잘하고 전략을 잘 세우면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그리고 위기가 더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문과 초이스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무 공격적인 투자, 공격적인 확장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출을 하기 전에 정확하게 이 지출력에 대한 캐파를 확보를 해놓고 결정을 하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금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요. 캐시플로우에 영향이 크게 생길 수 있는 그런 지출, 규모 있는 지출은 조금 삼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충분한지, 캐시플로우가 충분한지를 먼저 체크를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대로 된 파트너를 찾으시라는 겁니다. 이 파트너에는 고객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같은 기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대로 된 파트너, 다시 말해서 가치를 공유하고 또 서로 이제 상호 보완적인 자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제대로 된 협력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를 찾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너무나 맞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사실 자본에 있어서 효율성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제 확장을 하면서 돈을 많이 쓸 수도 있고요. 하지만 내가 돈을 쓸 때 이게 왜 쓰는 것인지, 왜 지출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자본 지출에 있어서 뭐 팀, 제품, 지리적인 뭐 확장에 있어서 내가 수익을 볼 수 없는, 의미 없는 확장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립자의 입장에서 이 자본 효율성의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면 조금 더 결과를 긍정적으로 얻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벤처 캐피탈 운영하잖아요. 제 기업, 제가 많은 기업에 투자를 하는데 그 중에 한 기업이 제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자금 조달을 이제 30% 지난 가격 비교 30% 디스카운트된 가격으로 자금 조달하고 싶다. 그럴 일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럼 많은 자금 조달을 했죠. 25% 디스카운트로요. 그러면 제가 동료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강한 자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에는 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 생존 못할 거면 문제, 프라이스 얘기하지 마라. 생존이 먼저 거기서 버티고 그 다음에 과실을 쟁취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정말 좋은 포인트. 그리고 가치 평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 질문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대미를 장식할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아시안 VC라든지 스타트업이 겪게 될 예상치 못한 이슈가 있나요? 네, 먼저 이쪽부터 하겠습니다. 네, 당연히 뭐 예측하지 못한 이슈가 있겠습니다. 놀라울 만한 이슈가 이제 다음 분기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도 말씀을 드렸죠. 많은 펀드가 이제 내년에 대한 재무제표를 공개하게 되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수치들을 보게 될 건데요. 그럼 이제 디스카운트가 몇 %가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정의 시기가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결국에는 업계 내에서 뭐 사실 좋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우리가 최하를 찍지 않았다는 거, 최저점을 찍지 않았다는 것에 놀라지 마십시오 바랍니다. 그래서 기업이 아직은 최저점을 찍지 않았다는 점, 그게 예측지 못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고통이 다음 분기에 있지 않을까, 그걸 견뎌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션씨? 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예측하지 못하는 아시아 VC의 이슈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현재 글로벌 역학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구성되고 양상이 펼쳐져 나갈지 모릅니다. 불확실성이 팽배한 분야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제 혼란의 중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위기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역적인 문제는 터져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정말 극단적인 예가 이제 아마 결국에는 글로벌 탈동조화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많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유동성 환경 시장 자체가 완전히 자금줄이 말라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 그리고 스타트업이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생존의 문제에 시달리게 되겠죠. 왜? 유동성 시장의 자금줄이 완전히 말라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신용 경색이 와버리는 경우가 극단적인 예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할까요? 결국 극단적인 예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요, 이제
계속해서 면밀하게 예의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거시경제 트렌드뿐만이 아니라 지정학적인 정세 자체도 긴밀하게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저희가 더 그 유비무환의 자세를 가지고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용 경제가 같은 극단적인 예를 피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각국에서 경쟁적으로 재정 팽창 정책을 하면서 뭐 금리가 오를 것이다, 환율은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것이다, 또 유동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은 예견치 못했다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그런 팽창 정책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예견했을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벤처 생태계 내 구성원들, 뭐 좁게는 벤처 캐피탈 업계에서 완벽하게 준비를 하지 못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예견치 못했다 하는 것들은 공급 사이드 측면에서 보면 미국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여러 가지 원부자재 가격 상승 이 정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미 여러 가지 상황들은 벌어져 있고 이런 상황들은 우리가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를 해 나갈 것인가 지혜를 모으는 것이 지금 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네, 여러분들께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상치 하지 못한 이슈, 사실 예상치 못한 이슈 그 정의 자체가 예상치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느 누구도 팬데믹 예상하지 못했죠. 그리고 또 지정학적인 위기 예측한 사람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예측한 사람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리고 뭐 또 새로운 예상하지 못한 이슈 예측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목도하고 있는 지구 온난화 문제 누가 얼마만큼 예측했을까요? 결국에는 예상치 못한 이슈라는 것은 예상치 못한 이슈입니다. 그리고 향후 미래에 영향을 미치겠죠. 뭐 새로운 팬데믹이 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더 엄청나게 큰 이제 위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충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대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급부적으로 또 새로운 충돌이 있을 수가 있겠죠. 또 저희가 혼란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상치 못한 이슈를 볼 때요. 2021년 팬데믹, 코로나 시국이 이제 한참인 때 그 당시에 완전히 모든 것들이 다 엉망진창이었습니다. 투자를 하고요. 그 다음에 높은 가치를 가진 기업에게 투자를 하고 정말 그 당시에 뭐 야단 법석도 아닌 그런 야단 법석이 없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스타트업에 이런 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저희가 2021년에 그 자금의 사태를 보게 되면 이 카오스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도대체 누가 예측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제가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이제 2009년 저희가 이 기업을 살펴보면 그때 당시에 힘들었지만 성공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위기를 극복해냈던 기업들의 선례를 보고 한번 예측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당연히 전례 없는 아니면 예상하지 못한 이슈가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겠지만요. 그래도 스타트업, 좀 굿 스타트업이 결국은 이런 위기 속에서 탄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투자자이지만요. 뭐 운이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2주에 한 번 강연합니다. 그러니까 1개월에 8번 하는 거죠. 제가 강연자인지 투자자인지 어떤 경우에는 제 정체성이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겨울이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완전히 이하 동문입니다. 아직 저희가 최저점을 찍지 않았습니다. 내년 더 겨울 혹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인류는 매 위기의 순간마다 극복하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성공을 한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 위기를 틈타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는 그런 기업들도 있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솔로몬이 왕이 이런 얘기했죠. 결국에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언젠간 저희는 극복하겠죠. 모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주신 패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것으로 세션 2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좌장을 맡아주신 배준학 대표님과 또 함께해 주신 패널리스트 분들께 여러분 뜨거운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바로 이어서 세션 3, 아시아 유니콘들이 만드는 새로운 혁신의 물결을 주제로 저희 세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저희 장례 정리 후에 세션이 이어질 예정인데요. 잠시 저희 대기하는 동안에 다시 한번 동시통역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번 세션은 영어로 진행되는 만큼 통역 수신기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테이블 위에 놓인 수신기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국문은 1번 그리고 영문은 2번으로 세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대기해 주시면 저희 곧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 번째 세션은 3시 정각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3시에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